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증시가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뭐 별 큰 변동 없고요. 예,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시장도 답답합니다. 근데 오르지 못하는 건 좀 답답하고, 어쨌든 좀 빠르게 증시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2200선에서 뭐 변동이 없이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 금리 높고 엔화는 약하고, 그렇지만 이제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퇴한 건 좋은 거죠. 긍정적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뭐 증시가 오르기는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그냥 답답하게 움직이고 일부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그 내용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OA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또 미국 내에 이제 주요 소재 기업들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이제 하이닉스, SK하이닉스, LS, 뉴로메카는 이제 아직 상장 안 했는데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봇주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SBB테크도 엄청 크게 오르다 보니까 다음 주 아마 요 기업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상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화신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는데 앞으로 삼성이요, 반도체 공장을 10개 이상 짓는다고 하고요.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고 삼성은 파운드리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D램에서, 메모리에서 돈을 계속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공급을 막 늘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낸드 공장을 어떻게 좀 이걸 뺄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중국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쪽은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운드리 고객사도 5배까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약했던 분야가 자동차 쪽이거든요. 전장 이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 테일러 공장은 2년 후에 이제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 미국 파운드리 공장 지을 때 협력사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좀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국내에는 코미코, 원익QNC, 그리고 그 제가 그때 어젠가요 그제 한번 그 김경민 연구원님의 리로케이션과 설익은 바나나, 그 제목 아시죠? 그 반도체 자료 2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 그걸 꼭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요, 시장이, 그 반도체 쪽이.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패키징 기술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리로케이션은 뭐냐면요, 공장을 이제 공급망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중국 공장을 일부 줄여서 한국으로 옮긴다거나 뭐 그런 거죠. 재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처음에 설비, 배관 같은 거 몇 개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설비 회사, 배관 회사, 가스 이렇게 주입해주는 그런 인프라, 클린룸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많죠. 그런 회사들이 수혜 받을 거고, 또 저렇게 미국에 법인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 반도체 장비나 이런 데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런 지정학적인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도체가 좀 미세화되면서 점점 후공정에 대한 이제 니즈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2023년까지 범프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가 있고 기판이 있으면 연결해야 되는데, 동그란 돌기 있죠. 그게 숄더볼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범프라고 하는데, 범프를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범프를 없는 제품까지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25년까지. 지금 그럴 생각으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판은 점점 대면적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판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기, 대덕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코리아 서키트 그런 기판 공급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긴밀한 교류를 좀 이어나가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GAA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 두 개죠. 핀팻 이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거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사면에서 다 전류가 통하는 그런 방식인데 4나노까지는 삼성이 좀 힘들어 했어요. 수율도 많이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많이 잡혔고 그리고 3나노는 삼성이 TSMC보다 먼저 했죠. TSMC는 지금 안 된대요. 제대로 3나노가 자꾸 연기되고 있고 그래서 삼성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은 고객을 당겨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애플도 너무 TSMC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좀 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사업 가치가 부각될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 포럼 콜에서 언급된 북미 테일러 신규폐 공급망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이제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전일 주가 올랐는데 일단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팍 폴란드 전력공사가 이제 LOI 사업 의향서 아직 체결한 건 아니에요. 이제 언론 보도만 나온 겁니다. 할 걸로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보도였고 폴란드가 2033년에 첫 번째 원전 가동 들어가는데 그거는 또 따로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한국의 한수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이 세 개사가 경합을 하고 있고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현재 언론에선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한수원과 신규 원설 건설 프로젝트는 저거랑은 다른 거고요. 개별 이슈고.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거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될지는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전 설비 규정은 원전 2기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에서 9기가와트 규모 원전 사업은 미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난 9월에 근데 폴란드 외무차관이 하나 이상 또는 세 파트너 모두와 함께 협업하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 수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 외에도요. 체코, 사우디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 제안서 제출을 요구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죠.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이 3사가 일단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1월 중에 입찰서 발송 후에 뭐 2024년 좀 약간 시간은 남았어요. 그 이거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워낙 오래 걸려요. 체코는 아무튼 또 그 후에 최대 3기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인데 다만 이건 검토 중이고 아무튼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기반으로 했을 때 한국형 원자로 한 기 보통 하나에서 2기 정도 수출이 되는데 한 기를 수출할 때 한전 기술은 매년 이제 한전 기술은 설계를 하니까 완공까지 10년 동안 매년 300억을 받아갖고 3,100억을 번 거죠. 매출로 10년간. 한전 KPS는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60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연간 302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두 회사 덩치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런 그 체코, 사우디, 폴란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해버리면 금액이 그냥 갑자기 커져버리죠.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수주하는 거는 좋은데 수주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고 생각보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급등할 때는 조심하시고 급락에서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시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A 프로젝트 선정과 속도적인 중요성을 하는데 미국의 에너지부죠. 여기 이제 배터리 및 소재 제조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있죠. 투자 대상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20개 프로젝트에 한 3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내용은 200만 대 분량의 리튬, 음극재, 뭐 니켈 이런 쪽에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전해질,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도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친환경차 정책 지원의 일환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건 미국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사업장 없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면 미국에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런 소재들 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요게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발생하니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미국 진출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늦추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선정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FA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센드 엘리멘트는 SK 에코플랜트 SK 건설이에요. 비상장이죠. SK가 갖고 있고 여기로부터 옛날에 6천억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온의 미국 공장의 그 폐배터리 사업 요거를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코프로도 이 아까 에센드 엘리먼트랑 폐배터리 쪽이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이번에 그룹 14도 이번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됐대요. 근데 여기다가도 투자를 해놨고,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음극재인데 실리콘이 들어간 음극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저걸 넣으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양극재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나올 게 거의 다 나왔고, 음극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저거 하는 회사가 이제 SKC도 있고,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자체적으로 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SK랑 합병돼 있어요. 근데 리튬 추출 및 정제 기업인 릴락 솔루션에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해놨어요. 에코프로뱀은 지금 미국의 양극재 공장 지을 거고요.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짓습니다. 캐나다 쪽에. LNF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야 하지마 이렇게 돼가지고 좀 딜레이 됐는데 뭐 다시 할 걸로 보여지고, 엔캠은 이제 가동이 개시됐어요. 북미 공장이 있으면 되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동아기업은 조금 시간 걸리겠죠. 2024년, 2025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이제 법안들이 발표되고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게 속도전이에요. 안 되면 2차전지 쪽도 차별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2차전지도 미국의 법인이나 공장을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 삼성전자 옛날 보고서랑 비슷해요. 송명수 연구원이 쓴 건데 다 읽어봤는데 올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고 적자 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요 20%를 넘어갔어요.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4분기에 그래도 흑자로 전망을 해주셨고 2천억 정도 벌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 분기에 막 3조 4조 벌다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반도체 구매를 안 해요. 공급은 늘고 그래서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내년 3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유동성 증가율이죠.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러면 업황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아 떨어지면 추세적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업황은 어쨌든 선행 지표들을 한 6개월 정도 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램 업계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생산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17%. 수요는 3%밖에 안 돼요. 고객. 그럼 공급 과잉이죠. 내년에 바뀌어요. 내년엔 수요는 10% 이상인데 공급은 한 자릿수가 그러니까 그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3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공급을 줄일 수도 있는 게 감산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말경부터 재고 축소 시기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주요 고객사들 있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로부터 물량을 받는 지금 이제 재고를 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재고를 축적한대요. 그럼 내년 2분기입니다.
내년 2분기 말부터는 재고 축적. 그러면 주문을 받아서 살 거 아니에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좀 업황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2019년도에 반토막 났는데 영업이익 87% 빠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19년 1분기부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유는 전 세계 유동성이 증가했고 중국의 이제 대출 증가율이죠.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돼야 돼요. 내년 1분기에 종료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주가는 아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위기 국가들은 지금 금리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거든요. 근데 미국이 멈춰주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생기겠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안 좋은데 정책 금리와 완전 반비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SM만 보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아무튼 ISM 제조업 지표도 하락을 좀 멈추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하는 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아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터닝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는 아무튼 중국의 신용 대출이 얼마나 증가하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년 10월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왔어요. 반도체 주가하고도 동행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계속 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911 테러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SK하이닉스 PBR은 지금 평균 그동안 위기 때 평균이요. 예, 그게 얼마 0.95배래요. 0.95배가 평균치입니다. 지금 0.86배죠. 8만 원일 때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올라오긴 했어요. 9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평균 밑에 있어요. 지금도. 예, 엄밀히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 0.95배를 이미 좀 예전에 8만 원 갔을 때 크게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최저점은 0.78배라고 합니다. 예, 그럼 8만 원이 깨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9% 정도의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가 발생하고 내년 1분기부터 주가가 이 시나리오대로 상승을 해준다면 1.35배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58% 오를 수가 있는 거죠. 한 13만 원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사이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시나리오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건 싸죠. 예, 싸죠. 여기 지금 하이닉스도 밑에가 있으니까 저평가는 돼 있는데 본격 상승이 언제 나올지는 그건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가 영국의 노퍽 근해에서 해상 풍력 단지 쓰이는 LS 전선이죠, 자회사. 해저 케이블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국영회사랑 계약을 맺었고 320kV 초고압 직류 전선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압력이 높네요. 그래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증명됐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 그리고 경쟁사들이 좀 꽤 있거든요. 유럽에도 유명한. 예. 근데 운송비는 또 많이 들 텐데도 한국의 LS 전선을 선택한 건 그만큼 제품 가격도 괜찮지만 가격 경쟁력도 증명이 된 거 아닌가. 제품 품질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해상풍력 글로벌 2등 국가예요. 영국에서 수주를 따내면 다른 국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해상 목표 풍력 목표치는 40GW에서 50GW로 상향 조정했고, 참고로 1GW 있죠. 1GW가 원전 하나 짓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렇게 10기가만 상향을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해저 케이블은 또 수익성도 높대요. 예, 그리고 시공할 때 같이 이제 케이블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해주는 시공까지 함께 하게 되면 수익성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선 경쟁 3사 평균 PER 16배를 50% 할인한 PER 8배를 적정 밸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9만원입니다. 이게 영국의 해상풍력인데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허가 신청서 이제 제출한 기업 그쪽이고, 옅은 보라색은요 계획 중인 거고 되게 많죠. 그리고 시공 중 아직은 그 녹색으로 된 건 몇 개 안 돼요. 이미 생산하고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영국은 이 주변에다가 거대한 해상 풍력을 좀 깔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입니다. 우리 다 알죠? 이제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준다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로봇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 그러고, 이게 뭐 로봇 시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근무 시간 단축, 비대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3차 기본 계획 가지고 집중 육성하겠다 발표를 했고, 협동 로봇 시장의 이제 초기 성장을 견인한 분야는 그래도 중소 제조 공정이 좀 자동화된 게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료 분야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빙 로봇 같은 거. 실제로 요즘에 많이 보이죠. 피자 만들 때도. 피자 만드는 로봇도 여기서도 납품하는 것 같아요. 치킨, 커피, 피자. 예.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니버셜 로봇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덴마크에. 화낙, ABB, 쿠카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7%로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이 1등이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예, 이게 과정.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고, 예, 매출액도 많이 증가를 했네요. 예, 그리고 미국 및 유럽판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협동 로봇도 만들고, 그리고 뉴로메카로 돌아와서,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2017년 9월에 인디7이라는 협동 로봇을 출시했고요. 주 매출은 협동 로봇에서 거의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냉장고 생산 라인, 프레스 공정, 에어컨 후드 용접하는 거, 이제 머신을 좀 이렇게 자동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에도 들어가고요. 저기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예, F&B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치킨 조리 로봇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로봇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유통 물량은 34.2%고요. 오늘 수요 예측이 끝날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뉴로메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뉴로메카 검색을 하세요. 뉴로메카 수요 예측. 그럼 거기서 결과 나오겠죠. 1000대 1이면 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경쟁률이. 아무튼 다음 주 10월 26일, 27일 날 공모주 청약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요새 뭐 음식료 업종들은 잘 버티긴 하는데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인상 효과는 지금 이어지면서 식품 쪽은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소재, 뭐 사료 쪽이죠. 이 회사도 라이신, 제일제당처럼 이제 라이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이쪽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판가가 좀 하락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소재 사업 이 안에는 저기 라이신 같은 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분당도 있기 때문에, 전분당은 이거 가격 인상을 진행 중이어가지고 약간 그 라이신이 안 좋은 걸 좀 만회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법인 쪽도 지금 가격 인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식품 쪽은 지금 뭐 물량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격 인상이래요. 그러니까 음식료 회사들이 뭐 엄청 잘 팔렸다 이런 것보다도 가격 올리면서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쪽으로는 지금 상반기에 19.7% 성장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옥수수 가격이래요. 옥수수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은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은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된 그런 이제 음식료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옥수수 가격이 좀 더 의미 있게 내려간다면 더 좋은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모비스는 이제 다월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8만 원 유지했고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부품 제조 모듈 요게 핵심 사업부죠. 요게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것 같고 완성차의 그 전기차 출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AS 사업부는 좀 좋았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조금 둔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이제 비용이 줄어들어요. 운송비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면서 부담은 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동화 공장 투자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23년, 24년에는 기존의 공장들에서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전동화 사업부가 아직은 적자거든요. 성장은 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좀 더 줄어드는 게 R&D 비용도 좀 줄어드나 봐요. 이 부품 제조나 전동화 매출 대비해서 저 R&D 연구개발 비중도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구개발 비중도 많았고 운송비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니까 내년 실적은 증익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조금 괜찮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화신은 목표 주가 14,000원 유지를 했고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1100%. 그다음 본사 미국 중심이고 완성차 그 RV SUV라 그러죠. 투싼 텔룰라이드 이런 제품들이 잘 팔려서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고 인도나 미국 생산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쪽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팩도 만들거든요. 케이스. 전기차 이제 배터리를 담는 그 케이스 있죠. 이것도 수주가 확대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뭐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물량 공급의 핵심 라인에 또 위치를 해 있어서 내년 초부터 또 수주 모멘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투자 확대 또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신까지 오늘은 이렇게 보고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보고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끝났고요. 지수를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뭐 마이너스권에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참 시장이 어려운 게요. 이렇게 오르고 나서 빠지고 오르고 나서 빠지고 오르고 나서 빠지고 오르고 나서 빠지고 연속적인 게 없어요. 딱 이때였죠. 이때 요 구간이었죠. 여기 7, 8월에 딱 한 달 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좋은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일본이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본은요 지금 금리를 평탄화 시키고 있어요. 평탄화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금리가 시중금리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근데 여기다가 위에다 못 올라가게 막아놓았어요. 여기 올라오면은 위에서 눌러버려요. 예. 눌러버립니다. 못 올라가게. 예. 어떻게?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을 사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요. 매입을 많이 하면. 그래서 이게 0.25%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고채 금리를 0.25% 밑으로 유지시킵니다. 얘가 올라오면 그 일본 중앙은행이 사서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 밑으로 계속 가게. 그래왔어요. 근데 이게 뚫렸나 봐요. 최근에 좀. 근데 뚫렸는데 일단은 요거를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 정책을 좀 바꾸는 거 아닌가. 저게 만약에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저 정책을 바꿔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요. 일본이죠. 일본의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일본이 돈 푸는 걸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 상승, 달러는 약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빨리 끝나야 돼요. 끝나야 좋은데 그런 시그널이 좀 일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요게 뭐 완전히 뚫린 건 아니고 요거랑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
그 금리 하나가 수학금리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이게 위가 열려버렸대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아직 요건 누르고는 있는데 같이 비교되는 금리 하나가 0.6까지 올라갔다라는 아까 내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이 정책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아무튼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요게 요 정책을 포기하면 증시에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좀 내용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어쨌든 시장은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사긴 샀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해줬고 개인만 좀 팔았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 많이 샀어요. 삼성 하이닉스. 근데 주로 화학주나 기계업종 이런 쪽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역시 전기전자가 요즘에 매수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오늘 건설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아마 이제 레고랜드 때문이죠. 그게 레고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 강원도가 지급 보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지급 보정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강원도가 부도 처리해 버린 거죠. 지급 보정은 그거죠. 내가 보증해 줄게. 저 상대방이 돈 못 갚아 내가 갚아줄게 이건데 강원도가 그러기로 했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당했죠 진짜. 그래서 뭐 내년에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도미노처럼 지금 막 자금 시장이 뭐 난리가 났다, 뭐 증권사 부도가 나니, 이런 일들이 막 퍼지는데 사실 저게 강원도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저거 레고랜드 저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 갑자기 신용 경색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건설주들이 막 지금 놀리는 거죠. 사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튼튼하거든요. 과거랑은 달라요. 돈도 충분히 있고 물론 뭐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충분히 현금도 있는 기업들인데 오늘 그냥 그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어제 증권주 급락하고 오늘은 또 건설주가 두들겨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밀어버린 주역은 기관 투자입니다. 기관들이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됐고 아무튼 전기전자 위주로 지금 사고 있다. 주요 주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는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가 오늘 독보적으로 좋았고요. 진짜 오랜만에 LG엔소 갈 때 좀 못 갔죠.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IT 대부분 괜찮았고요. 통신주도 좋았고 반도체가 괜찮았어요. 광고주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크로스랑 나스미디어가 좋았네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 약간 효과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주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근데 오늘 지수가 이런 분위기면요 급락장 분위기거든요. 근데 전기전자 올려버리니까 시장은 안 빠지는데 나머지는 그냥 우르르 빠져버렸어. 오늘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대비하면 하락 종목이요 2,000개 가까이 돼요. 이게 근데 지수는 겨우 5포인트 빠졌어요. 5포인트. 그만큼 이제 시총 큰 게 버티니까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빠지고 뭐 카지노부터 해서 이건 덜 빠진 축에 속하고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원전주. 어제 올랐지만 너무 흥분할 건 아니거든요. 그죠? BHI도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확정된 건 아닌데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급락. 진에어는 또 왜 그러나요? 참. 진에어, 뭐 제주항공.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뭐 저도 자세히 뭐 들은 건 없는데 이제 이 기업들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 많은 기업들이 오늘 다 급락했어요. 원래 항공주는 부채가 좀 많거든요. 거기에 건설주들 다 그냥 휩쓸려 간 것 같고 레고랜드 여파로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피팅, 조림사, 건설 중소형주,
철도, 뭐 항공기 부품, 비철금속, 해운, 네, 영상 콘텐츠, 애플페이, 뭐 키오스크, 여행, 보안주, 철강주. 오늘 철강주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현대제철도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그것 때문에 좀 버티고 있고요. 의료기기, 스마트폰, 뭐 삼성페이, 스마트카, 뭐 지능형 로봇, MLCC 할 것 없이 오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락한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종목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시장이.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 SDI가 좋았고 2차 전지가 다 좋았어요. 대부분 2차 전지죠. 에코프로비엠, 편의점 회사, BJF 리테일, 동아기업 2차 전지, 바이오, 카카오, 자동차 부품, 원익 IPS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는다면 수혜 기업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가. 롯데그룹이 다 안 좋은데 롯데 제과는 좋았습니다. 크래프톤도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갔고요. 이런 삼성전자도 좀 방어를 해줬고 LS도 좀 올라갔고요. LG노텍도 선방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좀 급나가는 게 너무 많았죠. 오늘 메리츠금융지주, 증권주 오늘도 충격받았고 롯데지주는 롯데그룹 때문에 그래요. 롯데건설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이 어제 금전대여 공시 5천억 했더라고요. 롯데건설이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그 건설주 리스크로 이런 관계사들까지 주가가 급나가는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도 그동안 오른 거를 거의 다 지금 반납하고 있고요. 많이 흘러내리고 있고, 뭐 OCI, 코스모신 소재, 오늘 SK도 압수수색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그 영향인 것 같고, 뭐 대다수 기업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이유를 모르는데도 주가 급나간 기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힘든 하루였고 시장은 이대로 끝났고요. 다만 이제 증시가 좀 살아나려면요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가 꺾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약해져야 되고, 근데 달러 약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좀 채권 금리 그거를 막는 거를 조금 풀어줘야 될 텐데 일본 금리가 좀 올라가야 돼요. 그 정책을 좀 포기할지, 포기한다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리고 FMC가 11월 초에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뭐 재료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좀 지그재그 형태로 답답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수급이 붙는 기업들은 좋을 것 같고,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또 증권이나 건설주가 좀 너무 안 좋은데요. 이쪽이 이제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쪽이 다음 주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쪽이 좀 살아난다면 시장은 좀 안정감 찾는 거죠. 근데 오늘까지는 일단 뭐 막연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기관 투자들이 건설이나 이런 PF 관련된 기업들을 좀 굉장히 많이 뭐 손절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살아나줘야 시장이 좀 안정감을 일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차, 삼성전자 확정 실적, 하이닉스, 애플, 메타플랫폼즈,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해서 다음 주는 실적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도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일주일 내내 좀 힘드셨죠. 뭐 카카오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갑자기 무슨 뭐 증권사 부도설까지 뭐 정말 흉흉합니다. 근데 중심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신 기업들 현금 많고 그러면 또 돈 벌고 있다면 너무 우려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고, 예, 저는 다음 주,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